일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췄을 뿐이죠. 겉보기엔 완벽합니다.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고 기차는 제 시간에 오며 일상은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정체가 너무 조용히 왔다는 점이죠. 알람을 꺼둔 채 잠든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45년 패전 직후 일본은 말 그대로 바닥이었습니다. 도시는 폐허였고 공장은 멈췄으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과제였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미국은 아시아의 안정적인 동맹이 필요했고 일본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1950년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보급과 생산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멈춰있던 산업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골라 지원했고 은행은 그 기업들의 자금을 집중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에 모든 역량을 쏟았고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며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정밀기계까지 일본 제품은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에는 연 10% 안팎의 성장률도 흔했고 1980년대 초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고 일본 기업들은 해외 자산을 적극 매입했죠. 당시 일부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공은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커지면서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1985년 주요 선진국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환율 조정에 합의합니다. 이른바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후 엔화 가치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일본 돈의 값이 갑자기 비싸지면서 수출로 먹고 살던 기업들은 물건을 팔기 어려워졌죠. 가격이 올라가니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경기가 식을 조짐을 보이자 일본 은행은 급하게 대응에 나섭니다.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했죠. 문제는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풀린 자금이 공장이나 기술로 가지 않았고 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렸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담보 가치가 커졌고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돈은 다시 자산을 사는 데 쓰였고 가격은 또 올랐습니다. 은행도 담보만 있으면 대출을 내주면서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굳어졌죠. 그래서 1980년대 후반의 일본은 겉으로만 보면 호황이었습니다.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실제 경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시장을 지탱한 건 실적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대 위에 쌓은 가격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졌습니다. 1989년 말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은 그 불안정함을 한꺼번에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주식시장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1989년 12월 약 39,000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해 2000년대 초에는 8,000포인트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뒤따라 하락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점 대비 70에서 80%까지 빠졌습니다. 담보 가치가 무너지자 은행에는 회수할 수 없는 대출, 즉 부실 채권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빚부터 갚았고 가게는 지갑을 닫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기 그 자체보다 일본이 선택한 대응 방식이 더 큰 영향을 남겼거든요. 일본은 충격을 한 번에 정리하는 대신 드러내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부실을 공개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돈을 풀어 시간을 벌었고 은행은 문제를 바로 정리하지 않은 채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해도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났고 시장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못했죠. 이른바 좀비 기업이 늘어난 겁니다. 이들이 남아있는 동안 자본과 인력은 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했고 경제의 체질 개선도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이런 상태는 1990년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1997년 대형 증권사와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이 분명해졌고 본격적인 부실 정리는 2000년대 초 고이즈미 정권에 들어서서야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식으면서 소비가 줄었고 소비가 줄자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런 흐름에 들어섰고 결국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자 소비자들은 구매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면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줄면서 기업 매출은 감소했고 기업들은 투자와 임금을 억제했습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자 소비는 더 위축됐고 이 악순환은 반복됐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선택은 합리적이었지만 모두가 동시에 같은 선택을 하자 개인 단위에서는 합리적이었지만 전체로 보면 오히려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행은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원했습니다. 1999년에는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했고 2001년에는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며 돈이 돌게 하려 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돈을 풀었지만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지 않았고 가계 역시 미래를 불안해하며 소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심리에 있었습니다. 이 불신이 경제를 묶어두는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겹쳤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약 29%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출산율은 1.2명대에 머물며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과 의료 같은 사회적 부담은 커지는 구조가 고착된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용은 불안정했고 부담은 커 보였으며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은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불안이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다시 구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장기간 집에 머무르며 사회와의 관계를 끊는 이른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현상도 늘어났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 압력, 실패에 대한 낙인, 재도전 기회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를 넘는 수준까지 쌓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이 정도 빚이 왜 당장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소화돼 왔기 때문입니다. 국채의 약 90% 내외를 일본 내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이 보유해왔고 이 덕분에 일본은 외부 충격에는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떠받친 건 국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쪽에도 완충 장치가 있었죠. 토요타, 소니, 키엔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일본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성장의 무게중심을 해외로 옮기며 수익을 벌어들였고 국내 경제가 정체된 동안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워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식에도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내부에서 성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2년 일본은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바로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패키지로 대규모 통화 완화와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멈춰있던 경제를 다시 움직이려 했죠.
그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지금도 의견은 갈립니다. 다만 완전히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업률은 2% 초반까지 내려갔고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나서는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죠. 주식시장도 반응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2024년 39,000 정도의 포인트를 넘어서며 1989년 고점을 34년 만에 회복했어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도 더해졌습니다. 2022년 이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일본에서도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임금 상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에 맞춰 일본은행도 움직였습니다. 2024년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분명 정상화를 향한 신호였죠. 다만 일본은 여전히 급격한 전환보다는 최대한 충격을 줄이는 조심스러운 조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쓰러지진 않았지만 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급격한 붕괴 대신 긴 정체를 겪어왔고 지금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과연 일본은 이 경기 침체의 터널을 끝까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